남쪽에서 온 사람인데 윤경 씨 아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한 문장, 그 짧은 순간이 내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잡음이 내 숨소리와 섞였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깜빡였고 내 손끝은 떨리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전화가 내 운명의 문을 열 줄은. 그날도 평양의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겨울로 들어서는 11월, 창문 밖으론 가느다란 눈발이 내리고 있었죠. 야간 근무표에 내 이름이 올라있던 날, 나는 늘 하던 대로 환자의 혈압을 재고 수액을 갈고 기록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딱 한 번 울린 전화벨. 그게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정년 동무, 전화 좀 받아보라우. 간호사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동료의 말. 공중전화 옆에는 오래된 수화기가 삐걱이며 매달려 있었고 벽에는 외부 통화 금지라는 붉은 문구가 발에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길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여보세요? 남쪽에서 온 사람인데요. 윤경 씨 아시죠?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췄습니다. 목이 탔고 숨이 멎었습니다. 윤경. 그 이름을 들은 지 20년. 내 여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숙사 침대 머리맡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검은 교복 차림의 소녀들. 한 명은 내 여동생 윤경, 그리고 그 옆에서 미소 짓던 18배나. 정연 언니, 나도 남조선 가면 의사 될래.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웃으며 말했죠. 바보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잡혀가.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먼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병원 입구에 공중전화기 앞에 섰습니다. 전화박스는 녹이 슬어 있었고 유리에는 지난밤 눈이 얼어붙어 하얗게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뒤돌아보니 보이부 순찰차 한 대가 병원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안의 모든 소리가 변했습니다. 발소리도 숨소리도 심장 소리도 다 낯설게 들렸습니다. 퇴근 후 나는 기숙사에서 민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17, 아직 아이 같은 얼굴. 책상 위엔 아들이 쓴 시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눈은 내리고 강은 멈췄다. 하지만 나는 그 강을 건너야 한다. 나는 그 시를 읽으며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건너야 한다.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병원 약품 창고에서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소리를 느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철이라고 합니다. 윤경 씨 동생분 맞죠? 네. 근데 입원 후 어떻게? 남쪽에서 부탁이 와서요. 여동생이 지금 남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통화 오래 하면 위험합니다. 다음 통화는 밤 11시, 공중전화 5번 라인으로. 이해하셨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벽에 붙은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여동생이 살아있다. 그 사실 하나가 내 전부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창가에 섰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그 위에 불빛이 번졌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곳은 남쪽이었을까요? 아니면 과거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전화가 내 인생의 문을 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문 안쪽에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있었다는 것. 윤경아, 정말 너야? 이번엔 내가 건너갈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병원 근처 녹슨 공중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릴 때마다 그 전화기는 유난히 조용히 빛났습니다. 마치 나를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멈췄습니다. 병동 복도를 걷다가도 누군가 나를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렸고 창밖의 그림자 하나에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이상하게 내 안엔 살아있다는 감각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숨지 말고. 나는 밤마다 병원 창가에 서서 남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빛은 없었지만 어딘가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후문 근처의 작은 다방. 커피 대신 옥수수차를 팔던 그곳에서 나는 그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박철. 검은 가죽 점퍼에 낡은 가방 하나. 그의 눈빛은 싸늘했지만 이상하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시간 많지 않소. 말로만 듣던 윤경 씨 언니 맞죠? 맞아요. 동생은 정말 살아있나요? 살아있소. 하지만 이런 대화는 오래 못합니다. 감청됩니다. 오늘 밤 11시 공중전화 5번째 줄. 그리고 절대 이름 말하지 마시오. 알겠소? 네. 박철은 말을 마치자마자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찻잔에는 입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죠. 그날 밤 공중전화기 앞에 섰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죠. 발 밑에는 지난번보다 깊게 쌓인 눈, 그리고 내 발자국. 그 위로 또 다른 발자국이 겹쳐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철입니다. 준비됐소? 네. 당신의 위치, 병원 숙소 맞죠? 곧 이동해야 합니다. 아들과 함께. 압록강 북쪽엔 사람이 있습니다. 신호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요? 그게 신호입니다. 단 한 통. 당신 인생의 마지막 전화가 될 수도 있소.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수화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나는 이불 속에 몸을 말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쾅, 쾅. 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민호야, 내가 모르겠지만 엄마는 지금 무서워.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창가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엄마, 요즘 왜 잠을 잘 못 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병원 일이 많거든. 근데 엄마, 요즘 전화벨 울리면 얼굴이 변해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 눈빛이 나를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윤경이 강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죠. 나는 아무리 걸어가도 그 아이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때 윤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건너오지 않으면 평생 여기서 울 거야. 나는 잠에서 깼습니다. 땀이 식어 있었고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창문 틈새로 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박철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정연 씨, 시간이 없습니다. 보위부가 움직입니다. 이번 주 내로 결심하시오.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 애가 이곳에서 꿈을 꾸긴 어렵습니다. 그 말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 5글자가 내 모든 두려움을 깨뜨렸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두렵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눈이 내리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두렵다고 멈추면 평생 이곳에 묶이겠지. 하지만 이번엔 나도 건너가야 해. 밤 11시. 병원 뒤편 공중전화기 앞. 손끝이 얼어붙은 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눈발이 하얗게 날리고 멀리서 순찰차 불빛이 번졌습니다. 여기요. 정연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신호는 준비됐습니다. 떠날 날만 기다리시오. 박철 씨. 네. 만약 실패하면 아들은. 생각하지 마시오. 생각하는 순간 잡힙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한참 동안
나는 수화기를 쥔 채 눈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가방 속에 아들의 여권 흉내낸 수첩과 옷까지 한 벌을 챙겨 넣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를 데리고 꼭 건너갈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옆 골목의 눈이 다 녹기도 전에 또 눈이 내렸죠. 나는 흰 마스크를 쓰고 병원 뒷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누가 보면 야간 근무 교대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처음으로 환자가 아닌 나 자신을 구하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앞. 유리문 안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죠. 피곤함,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결의. 전화기 옆에는 손자국처럼 얼룩진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통화 시 감청될 수 있음. 신중히 이용하시오.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신중이라는 단어가 웃기게 들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인생을 걸고 있었는데 수화기를 들자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입니다. 연결됐습니까? 예, 들립니다. 좋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모레밤 12시. 압록강 근처 작은 마을로 이동하십시오. 군인 휴양소 옆 골목길, 노란 지붕집 기억하시오. 거기서 신호를 기다리면 됩니다. 신호라니요? 남쪽에서 걸려올 전화입니다. 딱 한 번 울릴 겁니다. 벨소리 3번이 신호입니다. 그 순간 나가십시오. 그 전화가 울리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박철의 말이 끝나자 전화선이 찢어지는 듯한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공중전화 부스 밖 어딘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 무겁고 일정한 군화 소리. 나는 급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이 흩날리는 어둠 속 검은 제복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부스를 스쳐 지나갔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벼락처럼 뛰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보이부 요원 한 명이 병원장을 찾아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료. 정연 동무. 요즘 어디 자주 나가는 데 있소? 어제도 근무 중 잠깐 없어졌다고 하던데. 그냥 바람 좀 쐬러 나갔어요. 이 시국에 바람 쐬러 다니면 잡혀가요. 조심하시오. 그 말이 농담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끝이 떨려 주사 바늘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환자들의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그날 밤 민호가 내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불 꺼놓고 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럼 이건 뭐예요? 민호의 손에는 내가 숨겨둔 메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12시 노란 지붕 전화벨 3번. 숨이 막혔습니다. 이거 뭐예요? 엄마, 어디 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병원 연락망이야. 거짓말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또 놔두고 혼자 도망치려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두 어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너랑 같이 가. 같이? 응. 엄마 혼자면 아무 의미 없어.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모를 물기가 반짝였죠. 이틀 뒤 나는 작고 낡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민호의 교복 약간의 빵, 물, 그리고 여권 모양 수첩. 그 안에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을 끼웠습니다. 눈 덮인 밤, 우리는 병원 뒤편 골목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매일 지나던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바람은 싸늘했고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공중전화 박스가 보였을 때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낡은 전화기 위에 눈이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엄마, 진짜 그 전화가 올까? 응. 전화벨 3번 울리면 그때 우리가 가는 거야. 어디로요? 자유로. 민호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세상 속에서 그 온기 하나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밤하늘은 검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딩딩딩. 3번. 딱 3번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나는 민호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뒷골목의 눈발이 얼굴을 때렸고 멀리서 순찰차의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보다 먼저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중전화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마치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느꼈습니다. 윤경아, 이제 정말 건너갈게. 눈발이 점점 굵어지던 새벽, 나는 민호의 손을 잡고 작은 마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압록강까지는 아직 하루 거리. 노란 지붕의 집은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박철 씨가 보내셨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틈이 살짝 열리며 눈보라와 함께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툼한 외투에 얼굴 절반을 목도리로 가린 사내.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들어오시오. 너무 오래 서 있으면 의심받소. 우리는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연탄 냄새와 젖은 옷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희미하게 불이 켜진 전등 하나. 그 아래 낡은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에 남자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잡혔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보이부가 어제 새벽에 덮쳤습니다. 그 집, 통째로 불탔소. 민호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그럼 우리 지금 돌아가도 늦었소. 이미 이름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젠 중간에 멈출 수 없소.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딸칵딸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죠. 잡혔다니. 그럼 나도 이미 명단에 오른 건가? 불빛 아래 놓인 전화기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다이얼, 다른 수화기. 그 속에서 박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잡힙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그제야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두려움에 머물면 끝이라는 걸. 그날 밤 민호가 잠든 사이 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멈췄지만 세상은 여전히 흰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는 순찰대의 발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근처까지 다녀간 겁니다. 나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박철 씨, 아직 거기 있나요? 바람이 내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어둠 속에서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마치 총의 안전장치를 푸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눈 사이로 어렴풋한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 대신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나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누가 왔어요? 아니, 아무도. 거짓말. 그 아이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어리광도 의존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제 봤어요. 어떤 남자가 엄마 방 근처에 서 있었어요. 나도 이제 알아요. 우리 도망치는 거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숨지 말자.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점심 무렵 그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낯선 벨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3번, 아니 4번 울렸습니다. 신호와 다르다. 받지 마요.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은 수화기를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적. 그리고 낮고 익숙한 목소리. 정연 씨, 박철입니다. 박철 씨 살아계셨군요. 시간이 없습니다. 나를 믿어야 합니다. 내일 새벽 강으로 나가시오. 지금 있는 집은 이미 감시 중입니다. 감시. 그림자 봤죠? 그들이 이미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럼 언니는 지금 어디에? 그건 묻지 마시오. 대신 민호에게 전하시오.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통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그의 목소리 끝에는 총성과도 같은 찢어진 잡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 안에 남은 열기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세상이었지만 그 속에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속삭였습니다. 내일 새벽 강으로 간다. 엄마, 거기엔 누가 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한 사람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누군데요? 자유. 그 말을 하며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이 고요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끝이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적어도 나는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고 숨을 쉴 때마다 흰 김이 일었습니다. 나는 낡은 가방을 둘러매고 민호의 옷깃을 세워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 아래로 번지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강으로 향하는 길은 적막했습니다. 눈 위에 남겨지는 발자국 소리가 유일한 생명의 증거였습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멀리 철조망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 너머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덮인 압록강은 거대한 거울처럼 고요했지만 그 아래로는 검은 물살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기억하지? 전화벨 3번이면 신호야. 응. 그럼 우린 바로 건너는 거죠? 그래.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엄마는요? 엄마도 바로 뒤따라갈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박철이 남긴 신호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불빛이 3번 깜빡였을 때 민호가 갑자기 내 손을 놓았습니다. 엄마, 내가 먼저 갈게. 뭐? 엄마가 있으면 눈에 띄어요. 나 먼저 건너서 길을 확인할게. 안 돼, 민호야. 그건. 엄마, 내가 남자잖아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눈 위에서 희미한 미소를 남긴 채 민호는 조심스레 강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한 걸음, 2걸음. 그 발소리가 마치 내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입을 막고 단 한 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보이부의 순찰차였습니다. 민호야, 멈춰. 내가 소리쳤을 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눈발이 튀고 새하얀 강 위로 붉은 점 하나가 번졌습니다. 민호의 몸이 흔들리더니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안 돼. 나는 그 자리에서 뛰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눈이 뒤섞인 피가 내 손에 닿았습니다. 민호의 몸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보여요? 그의 시선이 향한 곳. 강 건너편에 희미한 불빛, 남쪽의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자유죠? 그래, 그래, 민호야.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나는 아이의 손을 끌었습니다. 온몸으로 그 아이를 안고 얼어붙은 강 위를 기어갔습니다. 총성이 또 한 번 울렸습니다. 눈이 터지고 얼음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몸을 품은 채 그저 앞으로 단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갔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민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긴 왜. 나 윤경 이모랑 꼭 만나게 될 줄 알았어요. 민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자 그 아이의 손끝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나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 위에 남은 건 우리 둘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그림자가 흔들릴 때마다 민호의 손이 여전히 내 손에 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눈발이 앞을 가렸지만 저 멀리 남쪽의 불빛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내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끝까지 가라. 그 아이의 꿈을 안고. 그날 새벽 나는 강 건너편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눈발 속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자유예요. 그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평온만이 남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잠긴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속이 먹먹했고 숨이 얼음처럼 무거웠습니다. 나는 강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에 파묻힌 내 몸 아래에서 무언가 따뜻한 게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칼 사이로 눈송이가 떨어졌고 나는 손끝으로 그것들을 닦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일어나야지. 다 왔잖아. 내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강 건너편 희미한 불빛이 출렁였습니다. 손에 닿을 듯 가까웠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이 이토록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눈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고 이내 누군가가 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살아있습니까? 낯선 언어, 낯선 억양. 남쪽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 대신 피만 흘러나왔습니다. 아이 좀. 군인이 내 시선을 따라 강가로 향했습니다. 눈발 사이로 민호의 작은 몸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울음도 호흡도 모든 게 멈췄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을 때 천장은 낯설게 하얗고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남쪽 나는 정말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낯설어. 처음엔 눈을 감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엔 누군가가 놓고 간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검은 다이얼. 북쪽의 그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기계음 대신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자유예요. 그 한마디가 내 모든 숨을 쥐었습니다. 나는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이곳의 공기가 너무 따뜻해서 그 아이의 냄새가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의료진이 내게 가족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썼습니다. 윤경 서울, 은평구. 그 이름을 쓰는 동안 눈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한때 금기였던 이름, 이제는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하는 이름이 되었죠. 병실 창문을 열자 겨울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 민호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보고 싶구나. 하지만 이제 엄마, 울지 않을게. 눈이 다시 내렸습니다. 남쪽의 눈은 북쪽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손바닥 위에 떨어진 눈송이는
금세 녹아내렸지만 그 따뜻함이 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병실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도시는 낯설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멀리 도로의 불빛,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게 이질적이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자유란 게 이런 걸까? 나는 속삭였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도착지가 아니라 그 아이가 내게 남겨준 믿음이라는 걸. 어떤 세상에서도 사람은 마음속에서만큼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는 진리. 며칠 후 간호사가 내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정연 씨, 누가 찾습니다.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너머에서 익숙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야. 윤경이야.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나는 말을 잃은 채 수화기를 입에 대고 울었습니다. 윤경아. 나왔어. 알아. 많이 늦었지만 이제 됐어. 이제 같이 살자. 전화선 너머로 조용히 눈물 섞인 웃음이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웃어요. 하얀 병실, 흰 눈, 그리고 멈춘 세상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편히 숨을 쉬었습니다. 자유는 이렇게 왔습니다. 누군가를 잃고서야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서울. 초겨울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윤경은 오래된 공중전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한에서조차 보기 드문 구식 전화기. 그 쇠빛 다이얼에 녹이 슬어 있었죠. 그녀는 한참을 그 전화기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언니. 이게 언니가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전화기 맞지? 손끝으로 다이얼을 쓰다듬자. 금속의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심장으로 번졌습니다. 눈발이 흩날렸고 그 속에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경아. 나왔어. 그날 병원에서 받은 마지막 전화. 윤경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대면 언니의 숨결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동전을 넣었습니다. 딸깍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짧은 소리에 온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잡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윤경은 알았습니다. 그 소리 속 어딘가에 언니가 있었다는 걸. 언니. 나야, 윤경이야. 나 이제는 후회만 남았어. 잡음 사이로 미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경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혼자 갔어? 눈물이 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경아. 윤경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도 시간도 멈춘 듯 했습니다. 언니야? 응, 나야. 목소리는 아주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바람이 귓가를 스치는 소리처럼 살아있는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언니, 어디야? 나 지금 여기 공중전화 앞이야. 언니가 쓰던 그 전화기야. 알아. 나 거기 있어. 윤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발 속에서 녹슨 전화기 위로 하얀 새 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새가 언니의 혼처럼 느껴졌습니다. 윤경아, 나 이제 괜찮아. 무슨 소리야? 괜찮다니. 나 아직도 미안해. 그때 내가 언니를 데리러 갔어야 했는데. 괜찮아. 그때 윤경이가 있었기에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 하지만 민호는 그 아이 지금 내 곁에 있어. 윤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흘렀습니다. 그래요? 그럼 거긴 따뜻해요? 응. 여기 눈이 내려. 근데 시리지가 않아. 윤경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20년 묵은 짐이 내려놓이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공중전화 위에 걸린 스피커에서 잔잔한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윤경은 수화기를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노래와 함께 섞여 들렸습니다. 윤경아, 이제 너도 울지 마. 살아있는 사람의 눈물은 남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언니. 그리고 기억해. 자유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게 바로 자유야. 전화선 너머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언니, 가지 마. 제발 조금만 더. 윤경아, 나 늘 여기 있을게.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목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민호가 내 꿈속에서 자주 웃을 거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윤경은 여전히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자리에 전화기 유리에 묻은 녹이 천천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윤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이젠 나도 자유야. 그 순간 눈이 멈추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듯 구름 사이로 빛이 비쳤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고 공중전화기의 수화기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끝에서 민호의 웃음소리가 바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윤경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엔 하얀 새 2마리가 나란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나만의 하늘 아래 첫 꽃이 피었습니다. 윤경은 그날처럼 공중전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엔 눈이 덮여있던 자리. 이제는 민들레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수화기를 천천히 들어 귀에 댔습니다. 이제는 잡음도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 속에서 누군가의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언니. 오늘은 따뜻해. 언니가 좋아하던 계절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전화선이 흔들리고 수화기 너머로 아주 짧은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경아. 윤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윤경은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전화를 걸어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서 바람과 대화하듯 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내가 밥을 좀 태웠어. 언니는 있었으면 뭐라고 잔소리했을까? 언니, 민호 생각이 나. 요즘은 그의 또래 아이들 보면 괜히 웃음이 나와. 언니, 나 이제 외롭지 않아. 언니는 내 안에 있잖아. 사람들은 그런 윤경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전화선 너머의 세상을 그녀만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공중전화가 철거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사용률 저조로 인한 철거 예정. 그날 윤경은 마지막으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공중전화기에는 먼지가 내려앉았고 다이얼은 눌릴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젠 이 전화기도 사라진대. 근데 괜찮아. 언니는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눈을 감은 윤경의 얼굴에는 한겨울의 눈보다 더 고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전화선이 흔들렸고 그 속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경아, 이제 됐어. 내가 웃으면 나도 살아. 윤경은 수화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하얀 새 2마리가 나란히 날아올랐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안녕. 하지만 언제든 내 목소리 들을 수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경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쩐지 그날 언니가 남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유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게 바로 자유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 북쪽의 언니,
남쪽의 동생, 두 여인의 모든 이야기가 고요히 닫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자리에 공중전화 대신 작은 벤치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벤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두 여인의 목소리가 머물다 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벤치 옆에 세워진 작은 쇠줄이 흔들리며 전화벨처럼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딩딩딩. 그 소리는 누군가의 기억을 불러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나레이션 마무리. 누군가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의 숨결은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서 바람이 되어 우리를 부른다. 카메라는 하늘을 향해 천천히 올라갑니다. 눈처럼 부드러운 꽃잎이 흩날리고 그 속에서 두 여인의 웃음소리가 겹쳐 들립니다. 윤경아. 언니. 서로를 부르는 두 목소리. 그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